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재난안전교육 이제 챕터 11입니다. 재난안전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난안전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 그리고 재난의 실태 및 유형, 재난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재난안전교육의 실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수업에서 이제 재난에 대한 영상을 미리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재난의 범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난안전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입니다. 네, 재난은 자연이 사람들에게 알리는 위험인자의 신호이자 철저한 예방을 이제 요구하는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태풍, 가뭄과 같은 이제 또 홍수, 폭염, 폭설, 지진, 황사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연적인 피해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재난 대비 교육이어야 하나 이제 인류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것을 생산하고 버리는 산업화로 인해서 많은 우리가 자연재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재해 또 혹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발전하다 보니 이제 나오는 이제 우리가 사회적 재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자연재해는 이제 재난은 인적 재난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으나 2003년에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이후에 재난으로 용어가 통일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정보화 사회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도시의 무리한 팽창으로 인한 인구의 고밀도화, 구조물의 대형화, 또 주요 기반 시설들의 증가, 이런 것들로 지진뿐 아니라 기타 자연 재난에 대한 위험이 지구촌 대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재난 발생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미리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고요. 네, 사고가 나면 치명적인 상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 교육과 대처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난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민으로서의 일반적인 행동 강령이나 수칙, 사전 교육,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처 능력과 네, 훈련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유아 보육 교육기관에서 재난 안전 교육은 네,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재난의 실태 및 유형입니다. 첫 번째 지진입니다. 지진, 황사, 태풍, 폭염, 미세먼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란 지구 내부의 다양한 변화겠죠. 그래서 두꺼운 암석판의 운동으로 인해서 지구 내부가 역학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지구 내부 물질의 요동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진대에 속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진 발생이 낮은 편이나 최근에 지진 발생 횟수가 연 20회에서 30회에 이르는 이제 증가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지진 재난에 대한 안전이 적절하게 이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9년 이제 재해연보에 이제 보시면 국내 지진 발생 빈도가 88회로서 이제 평균 69.9회보다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2.0 이상의 국내 지진 발생 횟수가 총 88회라는 것은 이제 1999년부터 2018년도까지 연평균 지진 발생 횟수 69.9회보다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지진이 계속해서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진의 표 11-1에서 이제 지진의 규모 및 자연, 사람에 대한 영향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2.5 미만에서는 사람이 몸으로는 느낄 수 없고 지진계에만 기록된 3.0 창문이 다소 흔들림, 네, 사람에 대한 영향은 민감한 사람이 느낀다. 그리고 이제 3.5, 4.0, 5.0, 6.0, 7.0 이렇게 갈 수 있을 정도로 보면 이제 매우 놀라게 되고 자다가 깬다. 서 있기 곤란하고 심한 공포를 느낀다. 이런 상태로 이제 계속해서 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구조물과 자연계 등에 대한 영향과 사람에 대한 영향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네, 표 11-2, 11-3은 이제 우리가 황사와 폭염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진은 이제 우리가 지진을 발생하게 되면 보육기관에서 행동 요령이 있겠지만 이 부분도 이제 지진의 이제 발생 시 영유아 보육 교육기관에서는 교실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때 창문이나 출입문, 전등 등 떨어지기 쉬운 물건 위는 피한다. 그리고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이제 1, 2분 정도이므로 중심이 낮고 튼튼한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다리를 붙들고 이제 대피한다. 네, 라는 것들 있을 수가 있겠고, 피할 곳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네, 머리가 다치는 것을 이제 대비하는 것이겠죠. 네, 두 번째는 지진 후의 행동 요령입니다. 여진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유아가 있는지, 다친 영유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정전이 되었다면 손전등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에 대비해서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고 행동해야 되고요. 가스 냄새, 가스 새는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연 후 밖으로 신속하게 빠져나가고 가능하면 밸브를 잠그게 됩니다. 경찰, 소방, 구조요원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피해 지역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네, 표 11-4에서 보시면 지진 발생 시 10가지 행동 요령입니다. 첫 번째, 집안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이제 자신과 가족이 이제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이제 길어야 1, 2분 정도고요. 중심이 낮은 튼튼한 테이블 이런 것들에 들어가서 다리를 잡고 몸을 피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네,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불을 끄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지진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부터 작은 지진이라도 불을 끄는 습관을 익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물론 이웃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초기 진화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진 발생 시 불을 끌 기회가 세 번은 있다. 첫 번째 기회, 크게 흔들리기 전 또는 아직 흔들림이 작을 때이고요. 두 번째는 큰 흔들림이 멈췄을 때, 세 번째는 방화된 직후이다. 그리고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자. 최근에 건축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진성을 고려해서 무너질 우려는 적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서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기와 간판 등이 떨어지므로 대단히 위험합니다. 또한 블록이나 이제 블록담이나 자동 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은 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 가까이에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합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아파트 등은 지진에 의해서 문이 삐뚤어진 이제 문이 안 열려서 방에 갇힌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갇힐 사태를 대비해서 대피 방법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 둡니다. 네, 집 밖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주의하는 것들은 낙화물이나 블록담입니다. 땅이 크게 흔들리고 서 있을 수 없게 되면 이제 무언가 기대고 싶어 하는 심리가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대문 기둥이나 담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대지진 시 이제 기둥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블록담이나 대문 기둥 등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가방이나 이제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 백화점이나 극장, 지하상가 등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백화점이나 지하상가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큰 혼란의 발생입니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종업원이나 경비원 등 안내자들이 이제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합니다. 지하상가는 또 지진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리고 정전이 되더라도 바로 비상등이 켜질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게 되면 지진이나 화재 발생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 되지만 고층 빌딩이나 이제 최근에 건설된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는 관제 운전 장치가 설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 발생 시에는 제어 장치가 자동 작동되어서 엘리베이터가 가장 가까운 층에서 정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갇혔을 때에는 인터폰으로 관리실에 연락해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전철을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큰 충격이 닥쳐오므로 우리가 화물 선반의 횡축이나 손잡이 등을 꼭 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이제 지진이 발생해서 전철이 일시적으로 운행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둘러 출구로 뛰어가는 것들이 이제 가장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방송에 따라서 침착하게 행동하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게 되는 이제 6번째 챕터입니다. 네,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난 듯한 상태가 돼서 핸들이 불안정해지면서 제대로 운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제 길 오른쪽에 정차를 시키고 기다립니다. 그 도심에서는 거의 모든 도로가 통행 금지가 되겠고요. 네, 경찰관이 있으면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때는 네, 환자 발생 시에는 차 안에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열쇠를 꽂은 채로 문을 잠그지 말고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행동합니다. 7번째, 산이나 바다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게 되면 산 근처나 급한 경사지에서는 산사태나 절개지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해안에서는 해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을 느끼거나 해일특보가 발령되면 시, 군, 구의 안내방송이나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정보를 시청해서 신속하게 이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그리고 8번째는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대지진으로 발생한 경우 많은 부상자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럴 때는 정전이나 교통 정체 등으로 구급돼 의료기관도 평상시와 같은 활동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발생 시에는 부상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응급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9번째는 이제 피난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지진에 의해서 화재가 크게 확대돼서 인명 피해가 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걸어서 이제 우리가 대피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지품은 최소한으로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차나 자전거를 이용한 대피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평소에 이제 대피 방법에 대해서 미리 의논해서 결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정보에 따라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들, 대지진 발생 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동요하게 됩니다. 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정보에 따라서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시, 군구나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직접 얻은 정보를 신뢰하고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를 믿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진에 대해서 첫 번째 재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황사입니다. 황사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사는 이제 아시아 대륙에서 중심부에 위치한 중국의 서북부와 몽골의 사막화 지역, 그리고 황하 중류 대왕국의 황토 고원 일대, 내몽고 고원에서 강한 바람이나 지형에 의해서 만들어진 난류 등의 기상 조건으로 인해서 다량의 모래와 먼지가 공중으로 강풍을 타고 이동하면서 부유하거나 낙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황사는 태양빛을 막고 산란시켜서 가시거리를 짧게 하고 농작물이나 화렵수의 기공을 막아서 잘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나 항공기 등 정밀기계 작동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사가 사람의 호흡기관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기관지염을 일으키게 되고 눈에 닿으면 결막염이나 안구 건조증 등의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중부 및 서북부 내륙의 사막 진행으로 우리나라의 황사 발생 빈도는 이제 매년 증가가 되고 있으며 황사 농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살펴보려고 했던 저희가 연도별 전국 황사 일수를 살펴보게 되면 2013년에서는 2.1, 14년 7.7, 15년 9.0, 16년 5.5 이렇게 계속 적으로 이제 황사의 농도가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5년에 제일 황사의 농도가 높았던 것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태풍입니다. 태풍은 이제 저희가 북태평양 서부에서 연중 또는 7, 8월에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부의 최대 풍속이 1초당 17m 이상의 우리가 폭풍우를 동반하는 기상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총 29개 태풍이 발생했는데요. 그 중에 7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으며
1950년, 1959년 이래 가장 많은 태풍의 수는 7개, 그리고 가장 많은 가을 태풍의 수는 이제 3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폭염입니다. 네, 폭염이란 햇빛이 몹시 뜨겁게 내리칠 때 더위를 말하겠습니다. 요즘엔 또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여름에 이제 폭염이 아주 심각한 우리가 자연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질식사하기도 하죠. 그래서 재해연보에 따라서 보면 2019년은 연평균 기온이 13.5도로서 평균 이제 우리가 평년 12.5도보다 높았고 2016년도에도 1973년 이후에 두 번째로 높았으며 연평균 누적 강수량이 조금 적었던 해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부터는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피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지침이 개정되었고 응급실 사망자 집계되는 질병관리청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사망자 수가 많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표 11-3의 폭염특보를 보면 이제 폭염주의보가 1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입니다. 1 최고 열지수가 32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입니다. 그리고 1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일 때 열지수가 41도가 이제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폭염경보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라는 것은 요즘에 이제 대기 중에 떠다니다가 흩날려서 내려오는 우리가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은 크기의 먼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거쳐 폐나 이제 우리 기관지에 침투해서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함으로써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7년부터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한 연구, 미세먼지가 이제 사람에게 바람으로 이제 이렇게 확인된 경우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자연적인 발생원은 흙먼지, 혹은 또 우리가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식물의 꽃가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 발생원은 이제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서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공장 내 분말 형태의 원자재, 부자재 취급 공장에서의 가루 성분, 소각적 연기 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는 에어코리아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5가지가 재난에 이제 속하고요. 재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네, 표는 살펴보았고요. 지진에 대한 내용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황사부터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사 발생에 따른 행동 요령입니다. 첫 번째 황사 예보 시에는 가정에서는 이제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 필요한 보호 안경, 마스크, 긴 소매 의복 등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 교육기관에서는 기상 예보를 청취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휴원 또는 단축 보육을 검토하고 원화 비상 연락망을 점검해서 연락 체계를 유지합니다. 이제 두 번째 황사특보 발령 시입니다. 가정에서는 대기 중에 이제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요. 황사가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공기 정화기와 가습기를 사용해서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영유아 보육 교육기관에서는 가정에서와 동일하게 대기 중에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이제 영유아 보육 교육기관의 실외 활동을 금지하거나 일과 운영에 있어서 단축 또는 휴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황사특보 해제 후에서는 가정은 실내 공기를 환기하고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충분히 세척한 후에 사용합니다. 영유아 보육 교육기관은 실내외를 청소하여 먼지를 제거하고 방역을 실시하며 감기, 안질 등에 걸린 원한은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를 조치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태풍입니다. 첫 번째 태풍 예보 시에는 가정,
가정에서는 TV나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서 지역의 기상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태풍에 대해서는 미리 가족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영유아 교육기관에서는 주변의 위험 지역, 시설 등을 사전에 알아두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태풍의 영향권이 있을 경우에는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발령 시 가정에서는 TV나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서 기상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가둡니다. 그리고 영유아 기관에서는 TV나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서 기상 예보를 확인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휴원 또는 단축 보육을 검토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서는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경우에는 가정에서 TV나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서 기상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집안의 창문이나 이제 출입문을 잠궈두고 영유아 보육 교육기관에서는 휴원 또는 단축 보육을 검토하게 됩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가정에서는 파손된 상하수도 도로가 있다면 이제 시군 구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연락해야 하며 침수된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기 후 들어가고 전기, 가스, 수도 시설은 손대지 말고 전문 업체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영유아 보육 기관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있다면 이 관청에다가 연락을 하고 이제 침수된 경우에는 휴원을 검토한 후 가정에 연락을 취합니다. 네, 영유아 교육기관에서의 폭염 대처 요령입니다. 실외 활동을 중단하고 실내 활동으로 대체한다. 창문 등에 커튼을 친다. 이제 교실을 시원하게 유지하고 편한 복장으로 활동을 무리하게 계획하지 않는다. 활동 중간에 휴식 시간을 갖거나 피곤해하는 유아는 쉴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낮잠 시간을 이제 충분히 갖되 교사도 잠깐 쉴 수 있도록 한다. 11-5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증상 대처법입니다.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사병은 직사광선에 의해서 발생하고 체온이 3, 40도 이상 올라가며 중환자의 25%는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일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서늘한 그늘로 이동해서 몸을 식혀주시고요. 이마에 찬 수건이나 얼음 주머니를 대줍니다. 열사병은 공기 유통이 좋지 못한 곳이나 직사광선에 의해서 발생한다. 직접적인 원인은 땀을 흘림으로써 신체의 염분을 지나치게 잃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색이 창백해지고 전신은 식은땀으로 축축해지고 맥박과 호흡이 약해져서 무의식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마시게 한 다음 차나 냉수 같은 것을 마시게 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예보제라고 해서 미세먼지의 예보는 대기질의 전망을 이제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서 알림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 동식물의 생육, 산업활동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대기 오염을 줄이는데 국민의 참여를 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세먼지 오염도는 기상 정보와 대기 예측 모델을 활용해서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예보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제입니다. 미세먼지 경보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려서 행동 요령이나 조치 사항을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세먼지 예보가 미래의 대기질을 예측해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미세먼지 경보는 실제 발생한 대기질이 건강에 유해한 수준인지 그런 것이 아닌지에 따라서 발령하고 있습니다. 주의보와 경보의 이제 농도는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행동 요령은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의 경우에는 실외 활동과 외출을 삼가하고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될 때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외출 후에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실천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경보 발령 시 행동 요령입니다. 체육 활동이나 현장 학습 등 실외 수업을 자제하거나 중지해야 하고 실내 활동으로 대체하거나 마스크 착용 안내, 등 하원 시간을 조정하거나 수업을 단축하거나 휴원, 그리고 상황에 맞게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네, 재난안전교육의 주제별 통합망도 재난안전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합망을 이제 우리가 구축할 수가 있겠고요. 표어 및 포스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요 및 개사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고요. 낱말풀이도, 사행시도, 동아리 통한 활용망도 안전교육의 실제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교구 계획안이라고 해서 이야기 나누기, 교구 소개하기, 교구 활동하기, 정리하기로서 이제 교재교구를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네,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재난안전교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